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오늘 강연을 맡은 강원국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함성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번 참 여기는 청중이 정말 수준이 높구나. 제가 청중 덕분에 지난번 강의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분이 조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믿고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표현력을 키우는 리더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생산 설비가 중요하죠. 생산 설비가 좋으면 좋은 제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은 말과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다. 이거는 뭐 비단 직장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 모든 데는 다 리더가 있거든요. 2명 이상 모이면 리더가 있죠. 모든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게 만드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리더의 역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들어줘라입니다. 들어줘라. 잘 들어주자. 잘 들어줘라의 첫 번째는 의견을 잘 들어주라입니다. 의견.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의견, 건의, 주장, 제안, 그 사람의 어떤 기획 이런 걸 잘 들어주라는 거죠. 생각, 의견을 들어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야, 그래? 그거 대단해. 좋아. 이렇게 해줘야 말을 하죠. 써먹지 않을 생각을 왜 하겠어요? 들어줄 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냥 단순히 들어줘라, 경청하라가 아니고 들어준 것을 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시도하고 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한번 해봐. 그거 하자. 여기 2번째 단계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단계로 이 2번째에서 그쳐서도 안 돼요.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주고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게 너무 창피합니다. 야, 이거 네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자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일단은 그 의견을 좋게 평가해주고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조직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윗사람보다 경험도 적고 잘 모르거든요. 분위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이제 사원 대리 시절에 뭔가 의견을 그야말로 참신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 시덥지가 않아요. 야, 그거 안 돼. 해봤어.
그런 거 옛날에도 뭐 얘기한 사람 있었는데 안 되는 거야. 됐어. 시키는 거나 잘해.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면 야, 그거 아니야. 자, 받아 적어. 아니 이게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한다고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안 들어주면은 점점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 돼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요. 해봤자 안 먹히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의견을 안 내게 돼요. 그래, 시키는 거나 잘하자. 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결과 뭐 안 좋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뭔가 의견 내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래, 좋은 의견이야, 네가 해봐. 그러면 괜히 말했네. 응?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냥 묻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중간만 가자예요. 그걸 들어주려면요,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고 들어줘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그리고 계속 들어주면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좋은 의견을 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들어주죠. 근데 그걸 싹부터 잘라버리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되게 처음에 그게 이제 싹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을 들어줘라. 들어주면 더 좋은 의견을 내려고 사람이 노력하게 된다. 이게 들어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실은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가 뭐 안 들어준다는 것도 있지만 괜히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뭐 허접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이제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는 점점 더 옆에서 이렇게 막 뭔가 활발하게 뭔가를 내놓고 막 이러는 사람을, 야, 전 왜 이렇게 나대 애가?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안 내고, 저는 일제히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쟤는 되게 진중해 애가. 애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입 닫고 있으면. 그래, 굳이 뭐 우리 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러면 공부 잘하지. 굳이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도 잘 말하는 사람, 잘 의견을 잘 내고 뭔가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고 대접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 자기 의견이 없어도 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의견 필요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선생님이 숨겨놓은 답을 머릿속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자기 의견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오면은 어른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야, 밥이나 먹어. 뭐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그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해요? 이제 불평불만을 너무 좁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근데 대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뭘 후회한다든가, 뭘 걱정한다든가, 누가 밉다든가, 뭐가 싫다든가, 되게 이런 감정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요. 막 좋아서 막 이러다가는 죽기 십상이에요. 근데 늘 불안하고 뭐 걱정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딱 견제하고 방어하고 이럴 때, 옛날부터 이제 원시인 시절부터 보면 그럴 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뇌를 생산적인데 창의적인데 써야 되는데 늘 뇌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화나 있는 거예요. 늘 불만이야. 나도 다 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불평 불만을 안 들어주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을 주십니까? 그럼 야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알았어. 뭘 너한테만 몰려 불리기는.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일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저녁 때 술을 마셔요. 퇴근 후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일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끼리 뭐 집에서 먹는 거야 뭐 러시아 이런 데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장인들끼리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거 왜 마시려고 그러냐? 불평, 불만을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근데 술자리에서 말하는 건요, 그 해소가 되지 않아요. 더 쌓여요. 왜냐면 옆에 사람도 도와주니까. 누구 이제 욕을 해.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이상한 이유를 옆에서 막 더 대줘요. 맞아. 그 사람 이런 점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아 그래? 진짜 나쁜.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날 그 사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더 쌓여. 또 그날 어떻게 풀어보려고 또 술 마셔. 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만 왜 이렇게 몰립니까? 그러면은 그래? 어디 너한테만 몰린지 한번 보자. 통계를 보자. 그렇다든가 아니면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걱정이다. 너한테만 희한하게 이렇게 일이 간다. 야 근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 말고 이게 누가 지금 할 수 있냐? 그럼 보면 없어요. 없으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일을 더 줘도요. 그래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조직에서 희망이 있다. 좋은 평가 받겠다. 그럼 막 일을 더 줄수록 더 신나서 하게 돼요. 사람이 왜 일이 많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조직이 모른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다 조직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신나게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불만은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하게 됐냐? 조직이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너 얼마나 고생이 많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조직에서 상사가 들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근데 감정을 드러내면 조직에서 싫어해요. 너 이렇게 해가 감정적이야.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서? 이 감정을 잘 누르는 사람을 대우해줘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싫은데도 가가지고 씩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누르는 사람. 감정을 잘 포장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뇌를 쓰면은 일이 일하지 않는 데다가 많이 쓰게 돼요. 세 번째는 비판을 들어줘라입니다. 비판.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 생각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의 제기하는 거, 문제 제기하는 거, 토다는 거, 말대꾸하는 거,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말을 들어주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라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직장 상사일 때 저 부하 직원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얘기 좀 하재요. 술자리였는데 끝나고 따로 좀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어. 근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그럼 진짜 고맙다. 너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구나. 야 고맙다. 그랬는데 다음날 술이 깨서 그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사람은요 그 의견은 잊어버리고 감정만 남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지적질한다.
이거 왜냐면 사람은 정말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일리 있는 얘기를 해도 일종의 나한테 지적을 하고 제가 나한테 감히 공격을 해? 이건 남아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보류된 건을 살려보자고 했지 내 보고서로 평가하라고 했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시하신 대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내 보고서가 시장에 맞지도 않고 자료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제가 어느 조직에 어느 분을 모실 때 자네는 야당 역할만 하게 내 주변에 여당은 정말 많네. 내 말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닫고 시비를 걸게. 이의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할 일은 세 가지를 하래요.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개선책을 내놓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으래요. 그러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대.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문제로 본대. 그럼 까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어찌 보면 뭐 통념,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조직에서요, 이런 걸 안 들어주면요, 위기 관리가 안 돼요. 어느 날 빵 터져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야, 그거 아니야, 됐어, 괜찮아, 걱정 마,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사람이 소위 악마의 대변인이라죠.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이 결국 비판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걸 들어줘야 내가 못 가진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또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내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결국 본전치기예요. 내가 여기서 80점이면 80점에 도달하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80점을 향해서만 가요. 내가 A면 A만 생각해요. B, C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못 가진 B, C를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내가 80점인데 내 생각에 비판적으로 보고 90점, 100점짜리를 내놓는 사람을 내 곁에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그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에 두 번째는요, 잘 알려주자입니다. 잘 알려주자. 알려주자의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주자. 지난 시간에도 언뜻 이제 질문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질문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반응 때문에 질문하는 걸 주저해요. 첫 번째 반응은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내가 모른다는 걸 들킬까 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해요. 정말 모르는 애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진짜 질문이 필요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질문을 해요. 사실은 또 질문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질문 못 해요. 두 번째, 이런 반응 때문에 주저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다 얘기해 주리? 응? 너는 뭐 하는 놈인데? 네가 그건 좀 알아서 해. 응? 그걸 나한테 다 물어보면 어떡해? 이 귀찮아할까 봐. 또는 어떤 경우는 이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모르는 걸 물어볼 때 그분이 민망해할까 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해결을 하려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눈치 빠른 사람이 득세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걸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 조직이 유토피아 돼요.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모르는 걸 혼자 알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사실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일이라는 건 난 다른 게 아니고
다 알았을 때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일의 과정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혼자 알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있는 거고, 그거를 알아가는 그 암중모색의 과정이 답답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모르면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윗사람도 모르면 같이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세 번째 이런 반응이죠. 아까 이제 비판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됐지만, 사람은 어떤 때 질문하냐면요, 모를 때도 질문하지만 이상할 때도 질문하거든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거 맞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자기 양심에 위배된다던가, 아니면 뭐 생각이 다르다던가, 자기 생각은 달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그럴 때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사가 그러죠. 야, 누구 너만큼 생각 없는 줄 알아? 너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토를 달아. 시키면 좀 시킨 대로 해. 이런 것에 부딪힐까 봐 질문을 두려워해요. 리더는요,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맨날 질문했는데 생각 안 해봤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얘기 안 해. 그럼 질문을 하겠어요? 답을 잘해줘야죠. 사실은 모든 리더는요, 답해주는 사람이에요. 대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조직에서 상사로 놔두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줘야죠.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자기 답변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가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물어봤을 때 내 생각은 알려줄 수 있어야죠. 그게 리더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봉화에 내려간 날, 야, 기분 좋다.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9시 뉴스 이제 안 봐도 되잖아. 근데 9시 뉴스 보는 게 뭐 이렇게 힘드시다고. 9시 뉴스 하나하나가 내가 다 답해줘야 될 거야. 아침마다 와서 물어보잖아. 그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청와대 입장을 뭐라고 발표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뭐예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뭐가 문제된다고 나와. 그럼 대통령이 뭔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자료도 열심히 보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보고도 받고, 보고서도 읽고, 이게 다 공부예요. 밥 먹을 때도 공부해요. 그래야 자기 답변이 생기니까. 리더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다. 그 답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지식과 정보, 경험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보통 이 조직에 가보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유가 안 돼요. 그것을 그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그 각자 갖고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IT를 해서 온라인으로 그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건 아니면 서로 만나서 토론을 통해서건 각자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께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 만약 1학년 1반이 20명이라고 해봐요. 그 20명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거를 시험 보기 전날 20명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숨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 반이 전국에서 1등 할 거래요. 그게 공유의 힘이죠. 20명이 한 걸
아마 그 반, 근데 그거 안 하죠. 근데 그 반 1등도, 반의 1등도 같이 모여서 들으면 모르는 거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의 힘인데, 그 어떤 식으로건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실은요,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뭐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거든요. 검색해보고 하면 얻을 수 있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조직에서 글을 쓴다 하면은 글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건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높은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높은 분들은 어떤 통로로 그걸 많이 갖게 됐냐? 제가 발견한 건 회의체예요. 회의. 예를 들어서 기업에 제가 어떤 회장님을 모실 때 보면은 사장단 회의가 있고, 임원 회의가 있고, 부서장 회의가 있고, 팀장 회의가 있고, 그 회의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사원 대리들, 이분들이 초안을 써요. 글을 써요. 제일 모르는 사람, 정보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 정보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은 해요. 청와대도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 행정관이 대다수예요. 대부분은 행정관이에요. 뭐 조직의 리더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비서관 회의도 못 들어가, 수석 회의도 못 들어가. 근데 일은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요. 모르니까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많이 갖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글을 고쳐줘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정보를 어디에만 써먹냐? 첫 번째, 지시하는 데 써먹어요. 두 번째, 고치는 데 써먹고, 지적하는 데 써먹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쓰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일이 한 방에 끝나요. 되게 청와대도 대통령 주재 회의 끝나면 수석이 내려와서 비서관들을 모아요. 비서관한테 전달해요. 그럼 비서관이 그 회의를 갔다 와서 자기가 할 일 아니니까 또 행정관을 모아요. 행정관한테 전달해요. 일은 행정관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행정관을 직접 불러, 노무현 대통령, 제가 연설비서실 한 사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은 비서관이 가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아니요. 근데 왜 왔나? 쓸 사람이 와야지. 이게 직접 듣는 것과 달라요. 저도 해보면 대통령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게 듣는 것과 그런 배경, 맥락, 취지,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직접 보면서 표정을 보는 것과 전화로 구술을 받는 것과 목소리만 듣는 것과 표정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메모만 받는 것과 아무리 친필 메모라고 그래도 메모로 받는 것과 아니면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전달해 줄 때 대통령이 이렇게 하랍니다. 여기는 엄청난 왜곡이 들어가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디 수석이 회의 끝나고 나와서 대통령의 표정을 설명해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단순히 지시만 전달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요, 이 사람이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일은 내가 하는데 쓰기는 내가 쓰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바보야? 나한테도 얘기해주면 내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쓰고 나면 이 사람이 또 갖고 보고하러 올라가요. 나는 뭐야? 나 대통령 모시러 왔는데 이거 대통령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비서관 밑에서 비서관 보좌하는 거야? 이거는 청와대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주재 회의를 청와대 전 직원한테 생중계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 표정을 다 보고. 그야말로 정보의 시대예요. 그걸 왜 층층이 내려오면서 알려주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자기가 가진 정보로 고치냐고요. 아래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해요. 사람은요, 알려주는 사람한테 충성해요. 누가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뇌는요, 알려주는 사람한테 충성해요. 야, 어디, 아니, 옛날에 원시시대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어디 가지 마. 거기 위험해. 야, 어디 가봐. 너 거기 뭐 입고 있어. 이걸 알려준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불러다가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너니까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 알려주는 사람한테 충성해. 나가 특별 대우 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좀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해보세요. 뭘 물어봤는데, 야, 너 알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알려고 그래, 넌. 됐어. 이런 대접을 받아봐요. 저 언제 저 복수하지? 우리 뇌가 스스로 나한테 안 알려줘? 알려주는 걸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게 가장 심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그게 되어 있으면 일을 찾아서 하고 신나게 해요. 근데 그 맥락을 모르면 딱 지시한 거 너 요거 해. 요것만 하면 이건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차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가 왜 서 있는 거야, 지금? 뭐 문제, 지금 뭐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직에서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 나도 일을 하나 써가지고 드리니까 상사분이 됐다. 진즉 이렇게 하지 그랬어.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쓰라고 그러고 고치고 막 하다가 결국 됐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때도 나도 뿌듯했거든요. 근데 이건요, 성취감이 아니에요. 해방감이에요. 이제 일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 해방감은 하루를 못 가요. 다음날 또 일이 주어지니까. 또 매이게 돼. 되게 저도 이렇게 보면 불러서 이렇게 말을 알려주면 그 알려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그래요. 그것에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서관한테 안 시키고 행정관 쓸 사람을 직접 불렀다. 그 행정관이요, 만약에 제가 전달을 할 때는 막 인상 쓰고 입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직접 듣고 오면은 막 집에를 안 가요. 신이 나가지고 막 그야말로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일해요. 대통령한테 보답하려고, 나를 믿고 불러준 거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게 알려준다는 거죠. 되게 모든 조직은요,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돌아가요. 경쟁을 시키죠. 경쟁에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든 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쟁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유하지 않고 공감 능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를 하면 경쟁에서 불리해요. 내가 시험에 나올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친구한테 알려주면 친구도 맞게 되잖아요, 점수를. 그러면 내가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를 않게 되죠.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할 때는요, 어울리지 않아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을 잃어가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을, 어떤 동료나 이런 사람을
애를 위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가요. 근데 조직은요, 공감 능력이 없을수록 인사고과는 잘 받아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두 사람에게 내일 아침까지 뭘 하라고 일을 줬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야, 오늘 퇴근하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근데 됐어, 나 내일 아침까지 일해야 돼. 내일 아침까지 뭐 할 일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래? 뭔 얘긴데? 그게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얘가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나 보다, 내가 좀 들어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할 일이 있지만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 나가는 사람은 다음날 혼나요. 인사고과 잘 못 받아요. 자기 일 하는 사람이 고과 잘 받는 거예요. 좋은 평가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인가 어디 조사를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따라 나가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 측은지심, 역지사지 뭐 이런 능력이잖아요. 이런 있는 사람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는 더 높대요. 고과는 낮게 받는데 기여도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감력이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만약에 공감력이 없으면 사람이 뭘로 힘들어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위한 제품, 서비스 못 만드는 거야. 만약에 공무원이면 그 사람을 위한 제도, 정책 못 만드는 거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야, 저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요, 조직에서 애사심이 되고요, 조직을 나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정의감 같은 게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못 넘겨.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 불합리한 걸 보면 분노가 일어. 야, 이건 해결해야 돼. 내 일 아닌데,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막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감 능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공감 능력이 필요 없었던 게 앞만 보고 달리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떤 경제라는 이런 단계가 베끼고 쫓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베끼고 쫓아가는 데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잘 달리면 돼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면 이제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경쟁 일변도로 되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늘 비교당하는 거거든. 늘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거든.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늘 상대평가예요. 늘 누군가는 혼나고 누군가는 칭찬받아요.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혼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혼나는 거 피하고 싶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혼났을 때 그 사람은 힘들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 있죠. 노트 필기 막 예쁘게 하는 친구. 그 왜 예쁘게 할까? 되게 그런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보거든요.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자기가 혼자 볼 거면 그렇게 굳이 색칠을 하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친구 있죠. 시험 성적 발표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를 막 찾아요.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뭔데? 엄마 놀래지 마. 왜 뭔데?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나왔어. 엄마가 너는? 얘는요, 이 공감 수준이 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 1등한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회사에 가서 하면은 헌신하고 뭔가를 하는데 되게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그래서 중간에 다 걸러져 버려요. 그렇게 공유하고 공감 능력이 있고 사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보면 자식이 사람만 좋아.
사람만 좋으면 됐지. 근데 그거 싫어해요. 그 자식이 악착 같은 맛도 없고 뭘 주면은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뭐 이렇게 얘는 또 오지랖이 넓은 거야. 그냥 이쪽 저쪽 다니면서 지야 앞가림나 잘하지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 친구가 이제 공유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뭘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내죠. 물불을 안 가리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누가 그러건 말건 신경 안 써. 나는 내 길을 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해내요. 저놈 책임감 봐라. 책임감. 저 얼마나 책임감 있냐. 넌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소리 듣죠. 사실 학교에서부터 이런 공유하고 공감 능력을 안 키워줘요. 함께 하게 하라의 두 번째는 협력과 협업입니다. 단순히 뭐 공유하고 공감 능력 느끼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일에서 협력하고 협업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60점짜리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죠, 저를. 근데 항상 조직은요 80점, 90점짜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60점짜리한테 60점짜리만 해라. 그거는 취미 활동이에요. 그렇게 절대 안 그래요. 80점, 90점짜리 일을 줘요. 그러면 20점, 30점의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내가 일하는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니까 막 야근도 해야 되고 내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20점, 40점을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일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월급은 스트레스 값이다. 20점, 30점 채우는 값이다. 무슨 100점짜리 사람한테는 120점짜리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제가 60점이라는 걸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80점, 90점 시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60점인 걸 들킬까 봐 늘 불안해. 그래서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하는지 80점, 90점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야. 저 60점인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대통령이시든지 회장님이시든지 80점이 필요하시면 80점짜리 쓰시든지 아니면 20점을 채워주시든지 나는 60점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80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나는 80점처럼 보여야 돼요. 80점 인체해야 돼요. 근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요. 이 20점, 30점을 누군가가 채워줘요. 내가 굳이 채울 필요가 없어요. 소리 없이 채워줘요. 또 나도 그 사람 걸 채워줘요. 그렇게 돼요. 같이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서로 빈틈을 채워줘요. 그래서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80점 인체할 필요 없어요. 빨리 60점인 걸 드러내도 돼요. 내가 나답게 살아도 돼요. 그럼 누군가가 채워줘서 일이 끝나요. 그거를 위해 상사 한 분한테 이렇게 이걸 80점까지 가는 과정이 아니고 같이 하면은 이게 채워진다는 거죠. 또 하나 협력하고 협업하면서 좋은 건요. 지금이야말로 창성의 시대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걸 만들려면 융합, 통섭, 컨버전스 어쨌든 서로 다른 게 섞여야 돼요. 섞였을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경쟁 잘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어쨌든 협업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경제연설을 쓰는 행정관이었어요. 나중에 비서관이 됐어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야, 경제만 알아서는 경제연설을 잘 쓸 수 없구나. 외교안보도 알고 정무도 알고 교육도 알고 문화도 알았을 때 경제연설을 잘 쓸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경제연설만 쓰면서 외교안보 통일 쓰는 사람이 혼나면은 나는 안 혼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구나. 그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해야 돼요.
함께 하면요.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해요.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비서관 할 때 그 행정관이 4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각자 이제 분야가 다른 걸 맡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쓴 것을 고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참여정부 때는 옛날에 비서관한테만 알려주면 내가 아는 걸로 고치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아는 거야. 그게 이제 그야말로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행정관들, 저보다 나이도 많은 행정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안을 쓰겠다. 똑같이 행정관들하고 5분의 1씩 쓰자. 대신에 비서관 원래 역할이었던 고치는 것을 같이 고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죠. 늘 모여 앉아서 고쳤죠. 쓰는 건 잠깐 써라. 우리 고치는 데 무게중심을 두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고쳤더니 한 1년 하니까 고칠 게 없어졌어요. 첫 번째 이유가요. 실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 1년 내내 이게 일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학습의 과정이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네. 저런 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2번, 3번씩 모이니까 2번, 3번씩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학습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이상하게 막 배워. 실전에서 배워. 실제 사례를 놓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일하면 이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력이 상향 평준화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에 대해 서로 합의하게 돼요. 처음에 뭐가 안 맞죠. 악유가 안 맞아요. 근데 계속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모아져요. 그러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알고 그리 갈 수 있는 실력도 있기 때문에 해내는 거죠. 오늘 최강 퀴즈는 왜 우리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할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3가지 반응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는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건 오히려 그거 아니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다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께서 좀 예. 네, 반갑습니다. 다우미디어 센터 동아대학교 학부편집부 소속 노병재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다소 보수적이고 완고한 분위기라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약간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되게 교수님한테 질문하거나 그런 상황이 많은데 질문이 오히려 안 나와서 교수님이 쓴웃음을 흘리시는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걸 어려워할까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창피받지 않을까? 내 질문이 약간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못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되게 그런 걸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이런 분위기에서 어릴 때부터 학습을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알려주고 잘 듣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화합하고 이런 저희의 소통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 끝날 때쯤 선생님이 한 번 질문 기회를 줘요. 근데 솔직히 그때 질문을 할 때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하면 친구들이 욕해요. 수업 다 끝났는데 쟤 때문에 지금 쉬는 시간 까먹는다고. 쟤 또 뭐 저래? 그러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질문을 안 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창의력의 시대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 문화부터 살아나야 된다. 우리 사회에 질문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강 퀴즈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청객 분들 질문.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났었는데, 운동 선수들 중에 보면은 선수 시절에는 두각을 잘 못 나타내다가 이제 감독이나 지도자가 되고 나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리더인 경우에도 이제 자신의 표현이라든지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잘 표현하고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자기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직원들의 말하기 글쓰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장애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잘 고쳐주니까 잘 쓰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해보면 갈수록 얼어붙어요. 얼어붙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잘 쓰는 걸로는 자기 글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걸 고치면 거기에 갇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막 스스로 검열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글쓰기가 두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잘 쓰는 것과 글 잘 쓰는 조직을 만드는 건 다른 얘기다. 자기가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아까 이제 축구 선수 시절에는 못했지만 감독은 잘하는, 그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일 않고도 계속 들어주고 잘한다 해주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막 신이 나서 막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리더가 잘 쓰고 말 잘할 필요는 없다. 쓰는 사람을 글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이런 게 있어요. 표현 욕구, 인정 욕구, 어떤 자아실현 욕구, 그리고 뭐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해주면 쓰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신나게 잘 글을 쓰게 될 거다.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